30살에 철물점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그때의 아내는 26살의 새댁이었는데 허름한 동네의 조그만 가게를 보고도 희망에 찬 눈빛을 보여줬어요. 그 시절 우리 동네는 변두리에 개발되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내의 믿음이 있어 어디든 두렵지 않았죠. 가게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의 날들은 쉽지 않았어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장부 정리를 하는 게 일상이었죠. 손님 한 명 없이 하루가 다 가는 날도 많았고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피곤에 지친 제게 아내가 찾아왔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과 함께 건네는 그 말 한마디가 하루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곤 했어요. 세월이 흘러 동네가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게도 자연스레 자리를 잡아갔어요.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니 단골 손님도 하나둘 생기더군요. 영수가 태어날 무렵엔 이미 제법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아내는 가게 뒷방에서 영수를 키우면서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이런 말들을 했지요. 사모님이 타주시는 커피는 어쩜 이리 맛있나? 이 동네엔 사장님 내외분 같은 분이 계셔서 참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일상은 행복했고 영수는 그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났어요. 똑똑하고 눈치 빠른 아이였죠. 어느 날 영수가 손님을 보더니 얼른 일어났어요. 어떤 거 찾으세요? 그때부터 벌써 장사꾼의 기질이 보였나 봐요.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수시로 대학에 붙었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부부의 자부심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쉬면서 살아요. 40년 가까이 지켜온 철물점을 정리하기로 한 건 그 즈음이었어요. 장사가 잘 될 때 정리하라는 게 상인의 오래된 지혜라고들 하잖아요. 실제로도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까지 장사하는 게 나이가 들수록 힘에 부치더군요. 그러던 중 영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쉬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들은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요. 철물점을 정리하고 보니 5억 정도가 모였어요.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 어느새 이만큼이나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죠. 그동안 우리를 거쳐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와 인사를 하더군요. 사장님, 이제 좀 편하게 사세요. 철물점이 없어지니 마을의 등불 하나가 꺼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저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었죠. 아들과 함께 사는 새 집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계약서를 쓰던 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새집살이는 처음 한 달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끓이는 된장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며느리도 부지런히 우리 방 청소를 해주었죠. 식사 때마다 며느리가 아내를 향해 말하곤 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된장국이 최고예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내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평소처럼 된장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더니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저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뇌출혈입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더군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 앞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의사를 붙잡고 상태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어요. 결국 아내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죠.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새 집에서 단 석 달도 살지 못하고 아내는 그렇게 떠나갔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수와 며느리는 소리내어 울었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아내가 떠난 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마치 조용히 다가오는 폭풍우 같았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느껴지는 변화였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상실의 아픔에 빠져있던 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법한 작은 일들이었죠. 손님이 오면 괜히 한숨을 쉰다든가, 제가 거실에 있으면 불편한 듯 자리를 피한다든가 하는 식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 시아버님 계시네요? 미안해.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현관문 앞에서 들리는 대화였죠. 그 후로는 아예 대놓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친구들도 못 부르겠어요. 손님 한 번 초대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시부모님 따로 사는데. 한숨 섞인 그 말들이 매일같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갑자기 전기세와 수도세 영수증을 들고 오더군요. 아버님, 이제 따로 정산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그러는 거니? 아버님 방만 에어컨을 그렇게 틀으시니까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한여름에 에어컨 한 번 켜본 적 없는데 말이죠. 식사 시간도 점점 불편해졌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된장국이라도 끓이면 며느리는 쌩하니 지나갔어요. 아버님은 왜 자꾸 부엌에 들어오세요? 여기는 제 공간이에요. 어머님처럼은 절대 못하실 텐데. 결국 어느 날은 제가 끓인 된장국을 보더니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는데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죠. 밤새 청소기 돌리는 소리로 잠을 설치는 날도 많아졌어요. 특히 제 방문 앞에서는 유독 오래, 그리고 크게 청소를 하더군요. 새벽 4, 5시부터 시작되는 청소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됐어요. 영수한테 이야기를 해봤죠. 영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며느리하고 이야기 좀 해줄 수 없겠니? 그런데 영수의 대답이 참 의외더군요. 아버지, 요즘 우울증이 심하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아버지가 많이 예민해지셨어요. 내가 예민해진 게 아니라 요양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 프로그램도 많고.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군요.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아들이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이제는 아예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친구들과 통화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었죠. 맞아. 우리 시아버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 아니, 그냥 모시기만 하면 다행이지. 매달 생활비까지 다 주셔야 된대.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더 까탈스러워지셨어. 이런 말들이 매일같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영수는 이런 아내의 행동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아내의 편을 들기 시작하더군요. 아버지, 우리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 연세에는 요양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시면 같은 연배 친구도 생기실 거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철물점 하면서 등골 빠지게 벌어 대학 보내고 했건만 이제는 아들의 눈에도 내가 귀찮은 늙은이로만 보이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이려는데 거실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웬일인지 발걸음을 멈추게 됐어요. 아마도 밤새 뒤척이다 지친 탓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며느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은영아, 오랜만이다. 요즘도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아? 뭐, 작년에 따로 나갔다고? 아휴, 진짜 부럽다. 난 아직도 이러고 있잖아.
나 요즘 스트레스로 살이 쭉쭉 빠진다니까. 시아버지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아예 내쫓을 거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더라.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집에만 죽치고 있으니까 내가 숨도 못 쉬겠어. 걱정하지 마. 영수 오빠도 이제 내 편이야. 처음에 그 노인네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부터 이럴 줄 알았지.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네. 내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영수 오빠를 설득했게. 처음엔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니 요즘은 아예 내 말만 듣는다니까. 그래도 잘 됐잖아.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명의도 벌써 다 넘어왔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도 답답해서 동네 부동산에도 알아봤어. 여기 시세 장난 아니래. 8억은 너끈하대. 아침마다 된장국 냄새 풍기면서 무슨 코스프레야. 진짜 질린다니까.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좀 낫더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진짜 감당이 안 돼. 내가 얼마나 참았게. 이제 우리끼리 살 때 됐지. 무슨 죄책감. 그런 건 없어. 진짜 웃긴 게 뭔 줄 알아? 아직도 자기네 집인 줄 알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야. 아침부터 부엌에서 철철거리고 거실 소파는 자기 자리인 것처럼 앉아있고 TV는 또 왜 그렇게 크게 틀어놓는지 귀 안 떨어지나 궁금하다니까. 그리고 말야, 자기 방에서만 있으면 좋잖아. 왜 자꾸 나와서 이것저것 참견하는 건지. 영희네도 시아버지랑 살다가 결국 독립했다며? 나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 늦게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이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따로 사는 거더라. 아니, 좀 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엌에서 쿵쾅대고 우리 잠도 못 자게 하고. 그것보다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아직도 자기 돈으로 산 집인 줄 아나 봐. 혼자 있을 때 사진 보면서 눈물 찔찔 흘리고 아직도 시어머니 생각한다고 한숨은 또 왜 그렇게 쉬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매일 친구들 초대도 못하고 그 시끄러운 청소기 소리로 아침마다 깨우는 것도 이제 지겨워 죽겠어. 그럼 그렇지. 요양원 얘기 꺼냈더니 영수 오빠가 먼저 좋다고 하더라. 처음엔 좀 망설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내 편이야. 그래, 우리가 뭐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고 2억이나 줬잖아. 뭐 어때? 우리가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난 이제 우리 둘만의 새 생활 시작할 거야. 49제만 끝나면 그때는 더 이상 핑계도 못 대겠지. 그냥 요양원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야. 사실 요양원도 좋은 데로 보내줄 생각 없어. 그냥 시골에 있는 저렴한 데로 알아보는 중이야. 웃기지 않아? 평생 모은 돈이라면서 겨우 5억이래. 철물점 40년 했다면서 그게 다야? 장사가 그렇게 잘 됐다면서 분명히 어디 돈 숨겨놨을 텐데. 내가 봤을 때는 어디 숨겨둔 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더 떠보는 중이야. 그래서 통장 내역도 몰래 뒤져보고 있다니까. 근데 아직은 못 찾았어. 이번 주말에 영수 오빠 없을 때 서재도 뒤져볼 거야. 뭐라도 나오겠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 줄 알아? 그 노인네가 아직도 자기 집인 줄 알고 이것저것 간섭하는 거야. 그리고 말야, 무슨 생각으로 자기 방에 시어머니 영정사진 붙여놓고 매일 절하는 건지 소름 돋아 서원. 하여튼 49제만 끝나면 바로 요양원부터 알아볼 거야. 영수 오빠도 이제 완전히 내 편이니까 걱정 없어. 그리고 여기저기 미리 다 얘기해놨어. 요양원이 더 편하실 거라고. 어차피 다들 우리 편이야. 시아버지가 고집불통이라 모시기 힘들다고 했더니 다들 이해한다더라.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49제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할 거야. 방문 틈 사이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가 얼마나 서늘하던지.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느껴지더군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나 차갑게 나를 내쫓으려 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었지만 며느리의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문득 아내가 생각났죠.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때는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49제 날이 밝았어요. 아내가 떠난 지 49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줘야 할 시간이었죠. 절에서 보내온 흰 국화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검은 옷을 입고 와서 아내의 영정 앞에 꽃을 두었죠. 큰형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동생, 이제 마음 좀 추스르고 살아야지. 형수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차림도 꽤나 신경 쓴 것 같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도 가셨는데 아버님도 따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순간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그것도 49제 날 이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큰형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희도 이제 새 살림 차려야죠.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형수님이 곁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런 말을 하니?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기 좀 봐. 시어머니 49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러고도 며느리라고 할 수 있나? 난 처음부터 저 여자 마음에 안 들었어. 결혼할 때도 그렇고. 무슨 신혼집 사달라, 명품 가방 사달라. 돈만 보고 덤벼드는 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네. 시아버지를 내쫓다니. 우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지난번에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성격이 얼마나 드세던지.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불평불만해. 그땐 또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보니 다 뒤가 있었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쉽진 않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돈 때문에 저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원. 돈 맛을 들이더니 인성이고 뭐고 다 없어진 것 같아. 저러다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당하는 거 아니야? 영수는 왜 저래? 어머니 49대 자리에서 저러고도 남자라고 할 수 있어? 처갓집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마누라한테 꼼짝 못하는 건지. 우리 작은아버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우셨는데 설물점 하시면서 허리 다 굽으신 거 모르나? 대학 등록금에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신 거 다 잊었나 보네. 난 저 남자가 저렇게 무른 사람인 줄 몰랐어. 예전엔 그래도 효자인 줄 알았더니 돈 맛을 들이더니 사람이 확 변해도 너무 변했어. 저러고도 자식 노릇한다고 할 수 있나? 작은어머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내가 저 나이였어도 절대 저러진 않았을 거야.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보내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얘들아, 진정들 해. 우리가 나서봤자 일만 더 커질 수 있어. 작은아버님도 저러고 나가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보자.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난 처음에 영수 마누라가 시집와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다닐 때 참 괜찮은 며느리 들어왔다 싶었는데 역시 사람은 못 믿는 거야. 돈 앞에서 다들 이렇게 변하나? 그래도 우리가 좀 중간에서 조율을 해봐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겠어. 작은아버님 성격에 이대로 당하고만 계실 분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앞으로 명절에 어떻게 얼굴을 봐? 저는 그저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내드리자고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현관으로 향했죠. 뒤에서 친척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걸었어요. 마당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죠.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웠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해가 저물 때쯤 집으로 돌아왔더니 영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은주가 말을 너무 과하게 했어요.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영수야, 아버지, 저희 부부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결국 내 아들마저 내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 저희도 이제 새 출발하고 싶어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 친구분들도 계시고 아들의 말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40년 동안 철물점을 하면서 이 아들 하나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나를 내쫓으려 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바라보던 그 노을을 이제는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알았다. 너 말대로 하마.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왔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으니 아내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 수도 없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40년 지기인 변호사 친구를 찾아갔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친구는 흔쾌히 저를 맞아주었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제가 겪은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자 친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군요. 뭐 49제 자리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아주 기가 막혀서 그런 싸가지 없는 것들은 다 쫓아내야 돼. 방법이 없을까? 잠깐만. 그때 증여 계약서 내가 써준 거 있잖아. 그거 아직 가지고 있지? 서류 가방을 뒤적이더니 노란 서류철을 꺼내 들었어요. 아, 여기 있다. 이거 봐. 이 약정서의 매매 권한을 너가 가지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잖아. 이 조항 하나면 충분해.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팔 수 있다는 거지. 널 쫓아내려고 했다며? 그럼 너도 복수를 해야지. 그것도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친구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말했어요. 저런 인간들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걔네가 널 얕봤다고? 그럼 보여줘야지. 너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뭘 망설여? 너 아들이라고?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 싸가지 없는 놈이 뭐가 아들이야? 돈 맛을 들이더니 부모도 못 알아보는 놈이 무슨 자식이야? 친구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내가 내일 아침 일찍 부동산 몇 군데 연락해볼게. 이 동네 시세 많이 올랐거든. 급하게 팔아도 7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영수한테 야, 정신 차려. 널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한 놈들 아니야.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 복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제맛이지.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약속대로 부동산에 연락을 넣었어요. 오후부터는 매수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새어나갔는지 영수와 며느리가 불이 나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며느리는 제 발목까지 붙잡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그들의 연기에 속지 않았죠. 놓아라.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집을 팔지만 말아주세요. 영수도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이러지 맙시다. 그때 마침 변호사 친구가 들어왔어요. 됐고, 이제 그만 일어나. 연극하기는 어제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던 게 누구야? 아니, 그게 내가 다 들었어. 49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고 있고. 그건 제가 순간 실수를. 실수? 아주 좋은 말을 배웠네. 근데 말야, 너희 같은 인간들이 이런 좋은 집에서 사는 게 더 큰 실수 아닐까? 변호사 친구는 매수자들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 이미 5명이나 매수 의향을 보였어. 내일이면 계약도 가능해. 안 돼요. 제발 아버님. 그만 일어나. 너희가 이렇게 무릎 꿇은 거 돈 때문이잖아. 다른 집은 전세도 못 구할 거 아냐?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불안, 그런 감정이었겠죠. 변호사 친구는 끝까지 단호했어요. 이봐,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고 있나? 부모 은혜는 잊어버리고 돈만 밝히는 그 근성이 문제라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고 마침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7억이라는 좋은 가격의 계약이 성사됐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변호사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요양원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어요. 집이 7억이라는 가격에 팔렸고 생각보다 일이 빨리 진행됐죠. 계약금을 받던 날 아들 내외에게 연락했어요. 식당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다. 한식당 룸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으니 아들 내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 갑자기? 앉아라. 며느리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영수는 넥타이도 비뚤어진 채였어요. 통장을 꺼내 보여주었죠. 방금 2억을 너희 통장으로 보냈다. 예? 이게 무슨... 이사 비용으로 써라. 나머지는 내가 쓸 거다.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구나. 이제 남이다.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49제만 끝나면 아예 내쫓을 거야. 영수 오빠도 이제 내 편이야.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어요. 이건 요양원에 보내면 된다고 했나? 그래, 잘 들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제일 먼저 찾아왔죠. 사장님, 잘하셨습니다. 그 며느리 얼마나 고약한 줄 제가 다 알아요. 5층 할머니도 오셨어요. 아이고, 김 사장님. 그동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당하는데 이제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마트 주인 내외도 찾아왔어요. 형님, 이거 제가 막걸리 한 상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한잔 하셔야죠. 아이고 사장님, 우리의 아빠가 얼마나 통쾌하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 사돈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은주가 시아버님 모시고 그렇게 잘했다는데. 잘하긴 뭘 잘했습니까? 제가 들려드릴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녹음기를 틀었어요. 통화 내용이 끝나자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그 후로는 사돈도 연락이 끊겼어요. 영수 내외는 결국 멀리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마트에서 마주쳐도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가기만 해요. 며칠 후에는 동네 노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사장님, 우리가 작은 모임을 하는데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모임입니까? 다들 자식들한테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에요.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모임이 이제는 구청에서도 인정하는 노인 권익 보호 단체가 됐어요. 얼마 전에는 한 젊은 기자가 찾아왔어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 희망이겠어요. 자식 잃고 이렇게 혼자 사는데. 아니요.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가 많은 노인분들께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세상 참 이상하죠? 가족의 연을 끄는 게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다니.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들 내외가 이사 간 후 동네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귀를 막으려 했지만 세상 일이란 게 그리 쉽게 귀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요. 마트 주인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김 사장님, 며느님이 전세집 알아보러 다닌다는데 울면서 다닌다네요. 그래요? 2억 가지고는 이 동네에서 전셋집도 구하기 힘들다더라고요. 그럴만도 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 그들은 멀리 변두리로 이사를 가야 했다고 해요. 며느리 친구가 수다를 떠는 걸 들었다는 이웃이 있었어요. 아니, 그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노발대발하시는지. 뭐라고 하던가요? 한 푼도 없는 놈이랑 결혼시켜 놨더니 결국 이 꼴이라고. 딸내미 뺨까지 때리셨다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에서 얼마나 많은 걸 요구했었는지.
그때부터 돈만 보고 덤볐던 거네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사장님, 며느님이 요즘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하대요. 그래요? 네. 친정에서도 욕하고, 새로 이사간 동네도 마음에 안 들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면서요. 영수도 힘들어한다고 하더군요. 회사 다니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아드님이 출근길이 2시간이 넘는다네요. 아침 5시에 일어나도 늦고. 아들 친구를 길에서 마주쳤는데 이런 말도 전해주었어요. 영수가 요즘 술을 많이 마신대요. 집에 들어와서는 화만 내고 아내랑은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에만 처박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 싸움까지 하더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었냐며 서로 책임을 물었다고 해요. 어느 날은 경찰차까지 왔다는 말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던져서 이웃이 신고를 했다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전원주택을 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동네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사장님, 아드님은 어쩌시려고요? 이제 남남이지요. 그래도 핏줄인데. 빗줄이 뭐가 중요합니까? 돈 앞에서는 다 소용없더만요. 가끔 영수 생각이 나긴 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착하고 귀여웠는데 돈이 사람을 참 많이 바꾸나 봐요. 하루는 동네 노인정에 갔다가 우연히 영수 소식을 들었어요. 아드님이 술만 마시면 아버님 얘기를 한다면서요. 후회는 늦었지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 인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가끔 눈물이 나요. 자식 키우는 게 이런 건가.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전 이제 제 삶을 찾아가는 중이니까요. 아내가 보고 있다면 뭐라고 할까? 아마도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해 줄 것 같네요. 저는 5억으로 조용한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제법 괜찮은 곳이었어요. 앞마당에는 텃밭도 있고 뒤로는 작은 산책로도 있었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텃밭에 고추 모종도 심고 상추도 심었죠.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차나 한잔 하자고 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더군요. 사장님, 놀라지 마시고 들으세요. 영수 회사에서 큰 사고가 터졌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영수의 회사 동료와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됐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그 정도는 아니겠지 싶었죠.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더군요. 영수가 점심시간에 아내를 깜짝 방문하려 했다가 발견했다고 해요. 회사 차를 타고 나가는 둘을 보게 된 거죠. 그것도 외곽의 어느 모텔 앞에서. 게다가 그 남자는 영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고 해요. 충격적인 건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영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더 큰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결혼 전부터 이런 짓을 반복했던 모양이에요. 소송 자료에 따르면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선배와 교수와 심지어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그때마다 돈을 뜯어내고 잠적했다는군요. 우리 영수를 만난 것도 비슷한 수법이었을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신혼집을 요구하고 시부모의 재산을 노렸던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죠. 며느리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그 회사 동료와 함께 잠적했어요. 통장 잔고도 모조리 비우고 귀금속까지 챙겨갔다고 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더군요.
김 사장님 정말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진작에 쫓아내시길 잘하셨어요. 그 며느님 얼굴만 봐도 알았어요. 뭔가 수상하다 했다니까요. 하지만 전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보는 게 쉽지는 않더군요. 한 달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영수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괴로웠나 봐요. 매일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을 테니까요. 며느리의 친정에선 딸을 찾아 나섰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해외로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고 제주도에서 목격됐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운명이었나 봐요. 제가 집을 정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도 영수도 더 큰 상처를 입었겠죠. 그나마 이 정도에서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텃밭에 심은 고추가 첫 열매를 맺었어요. 빨갛게 익은 고추를 보며 생각했죠.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어떤 씨앗을 심어도 꽃이 필 거라 믿었는데 때론 가시만 돋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이혼 소송은 영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회사에서는 불륜 상대와 함께 퇴사하라는 압박이 들어왔죠. 같은 부서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는 이유였어요. 결국 사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전세금 2억도 며느리가 이미 빼돌린 뒤였어요. 통장을 조사해보니 6개월 전부터 조금씩 돈을 빼가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은주는 영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다고 해요. 그렇게 영수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직장도 잃고 돈도 잃고 체면도 잃었죠. 결국 월세방으로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열어보니 영수가 서 있었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를 하고는 무릎을 꿇더군요. 마당에 이마를 받고 엎드렸어요. 빗물에 섞여 눈물이 흘러내리는 게 보였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의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일어나거라. 아니요.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빗속에서 아들이 절규하듯 말했어요. 전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도 잃고 돈도 다 잃고 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죠. 이대로 쉽게 용서해주면 아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들어오너라. 얘기나 하자. 방에 들어와 앉았지만 영수는 계속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고 어깨는 계속 떨리고 있었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어요. 조건이 있다. 영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첫째, 술을 끊어라. 둘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라. 내가 학원비는 대주마. 셋째,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해라. 최소 1년은 해야 한다. 영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 같았죠. 지하에 방이 있는데 거기서 지내도 좋다. 하지만 이 조건들을 어기면 즉시 나가야 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밤 영수를 지하방에 재웠어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니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때는 철없이 웃기만 하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상처를 안고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아내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섰어요. 우리 아들을 다시 한번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죠. 하지만 아내라면 분명 그러라고 했을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라도 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이제 영수의 재출발이 시작되는 거겠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네요. 6개월이 지난 가을이었어요.
영수는 자격증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고, 저는 텃밭에서 가을 채소를 가꾸며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이 거칠게 흔들렸어요. 누군가가 밖에서 마구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 은주가 서 있었어요. 한때 우아하게 화장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도 지저분하게 번진 상태였어요.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죠. 영수 오빠 어딨어요? 당장 나오라고 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알고 보니 그녀가 도망간 상대, 그 회사 동료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더군요. 영수는 여기 없다. 거짓말이에요. 분명 숨겨놨을 거예요. 마당으로 밀고 들어오려는 걸 막았어요. 그때 지하방에서 영수가 올라왔죠. 은주야, 넌 왜 이렇게 된 거야?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영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이 처참했어요. 하지만 영수의 대답은 단호했죠.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그만 돌아가.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어요. 마치 독사처럼 날카로워진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더니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래, 이 집에 불 질러버릴 거야. 라이터를 켜들고 집 안으로 뛰어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영수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죠. 이러지 마. 정신 차려. 나요, 다 불태워버릴 거예요. 소동이 벌어지자 이웃들이 몰려왔어요.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더군요. 파출소에서는 즉시 순찰차를 보냈고 며느리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집 현관과 마당에 설치된 CCTV에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더군요. 며느리의 위협과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던 순간까지 모두 증거로 남은 거죠. 경찰서에서는 방화 미수와 협박 혐의로 조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의 친정에서 사람이 왔지만 이번에는 그들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미쳤나 봅니다. 영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이렇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밤이 되어 영수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 알면 됐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아셨어요? 은주가 이런 사람일 줄. 사람 보는 눈이 있었던 게지. 너의 어머니가 보는 눈을 물려줬나 보다. 은주의 사건은 영수에게 큰 충격이었나 봐요.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했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책상에 앉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됐어요. 이렇게 무리하다가 건강이라도 해치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수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안전관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냈죠. 매주 토요일마다는 어김없이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가는 걸까 걱정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였어요. 오히려 점점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돌아오더군요. 아버지, 오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아들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영수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봉사활동이 단순한 조건이 아닌 그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은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찾아왔어요. 김미영 씨라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여성이었죠. 아저씨, 영수 씨 이력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력서는 왜? 제 지인이 건설회사 인사팀장인데 마침 안전관리자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영수가 복지관에서 보여준 성실함이 그녀의 눈에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더군요. 면접 날짜가 잡혔어요. 전날 저녁 영수가 조심스레 제 방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내일 면접인데 혹시 넥타이 매는 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영수가 처음 학교에 입학하던 날
그때도 이렇게 넥타이를 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이리 와라. 넥타이를 매주면서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이 순간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목이 메어왔지만 꾹 참았죠. 하지만 영수가 먼저 눈물을 보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울지 마라. 넥타이 졌잖아. 둘 다 웃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넥타이 매듭 속에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첫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붙었어요. 뛰어오는 영수의 모습이 마치 어릴 적 운동회에서 1등했다고 좋아하던 그때처럼 보이더군요. 연봉도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안전관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우대한다고 하니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영정 속 아내의 미소가 평소보다 더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영수가 건설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에도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출근 준비하는 발자국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활기찼죠. 처음에는 제가 아침을 차려주려고 했는데 영수가 말리더군요.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어느 날 영수가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했어요. 회사 구내식당이 공사 중이라고 했죠. 그날부터 도시락 준비가 일과가 되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지었죠. 아내가 살아있을 때 보고 배운 대로요. 멸치볶음도 하고 시금치 나물도 무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군요. 퇴근할 때면 영수가 종종 족발이나 치킨을 사왔어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한턱 쏠게요. 마당에 평상을 놓고 같이 먹는 저녁이 참 행복했어요. 회사 이야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 오늘 현장 소장님이 절 크게 써주고 싶대요. 그래, 좋은 소식이구나. 영수는 자격증 덕분인지 일도 빨리 배웠어요.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 상사들의 신임도 두터워졌고요.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승진하고 나서는 야근이 잦아졌어요. 저는 도시락을 더 정성스레 준비했죠. 피망은 썰어서 돼지고기와 볶고 멸치는 견과류를 넣어 달콤하게 졸여서. 동네 사람들이 아침마다 도시락 반찬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아니, 김 사장님이 요리까지 하시네요. 도시락이 만화에 나오는 도시락 같아요. 아드님 복 받으셨네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과거의 결단을 칭찬하더군요. 그때 과감하게 결정하신 게 결국 아드님을 살리신 거예요. 맞아요. 돈 다 뺏기고 쫓겨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시락을 준비하는 제 모습이 동네의 명물이 되었다나요. 아침마다 반찬 냄새 맡으러 온다는 이웃도 있었어요. 가끔은 제가 만든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죠.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반찬을 만들면 영수가 특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기른 상추로 만든 쌈밥이 최고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해주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우리 아들을 챙기고 있네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건네며 이야기해요. 오늘도 힘내라. 그러면 영수는 씩씩하게 대답하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결국 사랑이란 이런 작은 일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영수가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평소와 다르게 어색한 기색을 보였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버지, 오늘 회식이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말끝을 흐리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알고 보니 그날 회식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나 봐요. 안전관리부서에 새로 온 여직원이 있었는데
영수의 도시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 말을 시작으로 둘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고 해요. 이수진이라고 30살의 신입사원이었죠. 처음에는 영수가 이혼남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대요. 나중에 다른 직원들을 통해 알게 됐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영수 과장님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영수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오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었죠. 회식 자리에서 술도 전혀 마시지 않고 말끝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영수를 보며 그녀가 감동했다고 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이 어디 있나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같이 먹기도 하고 퇴근길에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날 저녁 영수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수진 씨를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순간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난 걸까요? 그래, 보고 싶구나. 그 말에 영수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실수했나 봐요. 왜 그러니? 지난번처럼 아버지가 또 실망하실까봐.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은주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은 모양이었죠. 영수야.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먼저 꺼냈다가 이렇게 망설이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어요. 눈이 달라졌더구나. 네? 수진이라는 여자를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 은주 때와는 달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아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의 눈물 같았죠. 아버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이번에도 실수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날 밤 텃밭에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도 하늘에서 우리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지켜보고 있겠죠? 영수가 수진을 데려온다던 날 아침부터 마음이 떨렸어요. 텃밭 채소로 된장찌개도 끓이고 밑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지만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었을 때 보인 건 수수한 원피스 차림의 단아한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첫 인사부터 달랐어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의 눈이 밥상으로 향하더군요. 아버님, 혹시 이 된장찌개가 영수 오빠 도시락에 들어가는 그 된장찌개인가요? 알고 있었나? 네.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해요. 영수 오빠 도시락은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식사를 하면서 수지는 반찬 하나하나에 감탄했어요. 이 멸치볶음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달콤하면서도 짜지 않고. 견과류를 넣고 졸여서 그래. 제가 레시피 좀 배워도 될까요? 은주와는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말투, 반찬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한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죠. 점심을 먹고 텃밭으로 나갔어요. 와, 이렇게 예쁜 텃밭이. 예쁘다고 생각하나? 네, 채소들이 얼마나 생기 있게 자라고 있는지 정성이 보여요.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잡초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텃밭 일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순간 가슴이 찡해졌어요. 처음 온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다니. 저녁 무렵 영수가 수진을 데리고 가려 할 때였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죠. 아버님, 제가 영수 오빠한테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전 일들, 그리고 은주 씨 이야기도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영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도요. 돌아가는 길 현관에서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더군요.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올게요. 텃밭 도와드리러요. 그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자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을 봤소.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소.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더욱 환하게 보였어요. 이제 우리 영수 행복해질 것 같소.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영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1년 전 그날의 첫 만남이 이런 날로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지난 1년 동안 수진은 약속대로 매주 텃밭을 도와주러 왔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요. 결혼식 한 달 전이었어요. 두 사람을 불러 앉혔죠. 마침 텃밭에서 막 수확한 상추로 쌈을 싸먹으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전원주택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2층을 새로 올려 신혼부부의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이었죠. 건축가와 상의해서 한 달 넘게 준비한 거였어요. 아버님, 저희가 어떻게... 거절하지 말거라. 이건 내 마지막 선물이다. 영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과거의 일이 떠올랐나 봐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변호사를 불러 철저한 약정서를 준비했죠. 이 집은 우리 셋의 공동 명의로 하는 거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 놀랍게도 수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버님. 그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몇 가지 더 제안드려도 될까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더 세세한 조항들을 제안하더군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재산 분할 기준까지. 영수도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자고 했죠.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축사를 하게 됐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순간 목이 메었어요. 하객석에 앉아있는 영수의 옛 직장 동료들, 복지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웃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구나. 하객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저는 계속 이어갔어요. 너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건 너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수진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죠. 이제 너도 진정한 가장이 된다.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진정으로 알게 된 것 같구나. 부디 행복하거라. 결혼식이 끝나고 새 신랑 새 신부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리모델링한 공간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신혼집이 되어 있었죠. 수진이 텃밭이 잘 보이는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어요. 아버님, 여기서 제가 허브를 키워볼게요. 요리할 때 쓰려고요. 1년이 지났어요. 한여름 새벽 영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등남했습니다. 병원에 달려갔더니 수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처음 손주를 안아보는데 그 작은 생명이 제 가슴에 와닿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이제 할아버지 되셨네요. 간호사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꼭 쥐는데 그 순간 우리 영수가 태어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아기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텃밭에서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임신했을 때 심어놓은 거였죠. 아버님, 우리 아기한테 직접 기른 토마토로 이유식을 만들어주세요. 그날 밤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이제야 이루게 되었소. 손주까지 안게 되다니. 아내의 영정 속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고 2층에서는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우리 집은 이제 진정한 가정이 되었어요. 1층에서는 제가 텃밭을 가꾸고 2층에서는 새 가족이 자라나고
세상에 어떤 재산보다 더 값진 행복을 얻었네요. 이제야 알겠어요. 인생이란 건 마치 텃밭의 작물처럼 때로는 쓰디쓴 시련의 비바람을 견뎌내야 진정으로 달콤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제가 아들 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다가 아들이 결혼하면서 이 집으로 왔지요. 아들 강혁이는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그럭저럭 살만한 형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동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성격도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첫날 며느리가 꾸벅 절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편히 사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아들과 며느리 출근할 준비를 도왔고 손주들 도시락도 싸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도 드렸지요. 우리 식구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승진하게 해달라고, 손주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아들이 과장으로 진급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용돈은 저희가 드릴 테니 기초연금은 손주들 간식비로 쓰세요.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잘해주던 며느리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더군요. 한 달에 받는 기초연금으로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문방구에 가서 연필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낙이었지요. 부자로 살진 못했어도 보통 집안만큼은 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밥상을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딸 강미는 10년 전에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시애틀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머나먼 미국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주 연락할게요. 그래도 딸이 약속을 잘 지켜줬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얼굴도 보여주고 잘 지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시애틀이 참 살기 좋다고 복지도 잘 되어 있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미국으로 오세요. 여기가 의료보험도 좋고 노인분들 복지도 잘 되어 있어요. 딸은 매번 전화할 때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여기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는데 이 나이에 무슨 미국을 가? 전 매번 그렇게 대답했지요. 엄마, 제가 봐도 오빠네 식구들이 어머니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가끔 딸이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났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내가 우리 강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사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피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전 괜찮았습니다. 내 자식 내 손주니까 다 이해하고 감싸주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주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으로 손주들 과자라도 사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평화로워 보이는 이 일상이 어떻게 무너질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5명이 모여 수다를 떨고 있었지요. 복지관 구석에 있는 작은 다과실에서 모닥모닥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낙이었습니다. 야, 얘들아. 나 요즘 궁금한 게 있어. 김순자가 갑자기 그런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또 손주 자랑하게? 아니야. 이번엔 다른 얘기야. 김순자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 암 환자인 척하면 어떨까 싶어. 순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이고, 무서워서 못해. 우리 아들 며느리한테 그런 거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영숙이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난 해볼 필요도 없어. 작년에 진짜 암 걸렸을 때 우리 애들 얼마나 극진했던지. 박영자는 늘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항암 치료 받는다고 회사도 그만두려고 했어. 내가 말렸지. 그래서 지금은 다 나은 거야? 응.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하고 나았어. 영자는 정말 복 받은 거야. 자식들이 그렇게 잘하다니.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감기만 걸려도 병원비 아깝다고 잔소리야. 이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너네는 낫지. 옆 동네 박씨의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요양원에 버려졌잖아. 맞아. 자식 농사는 복불복이야.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야, 너는 어때? 한번 해볼래? 김순자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난 글쎄. 망설여졌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자주 하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이 정말 좋아졌대요. 시설도 좋고, 어머니 연세에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요양원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그런 말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손주들도 많이 달라졌고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더니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그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도 시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플 때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 김순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딸이 큰 병원 간호사로 일하거든. 그렇게 저는 어려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심을. 정말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저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지, 그건 꼭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모임 다음 날, 김순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병원 야간 근무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병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김순자의 딸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식당으로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면서 이야기해요. 영희는 따뜻한 보리차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부탁을 하시다니 놀랐어요. 우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간호사인 영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네. 우리 식구들 마음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제 자격증도 위험해지고 어머니도 큰일 나실 수 있어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단서하고 검사 결과지예요. 제가 최대한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혹시 병원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영희는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위암 3기. 너무나 실감나는 진단명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그래프들과 수치들이 생생했습니다. 이걸 보면 누구라도 속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말 이래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부엌에서 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어 아들 내외에게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구나.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언제 검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들 강혁이가 진단서를 보며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복지관에서 건강검진을 해줘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많이 아프신가 봐요. 큰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병원비며 치료 계획을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위암 치료비도 알아보고 유명한 병원도 검색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이 회사에 늦게 출근하겠다며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제가 휴가 내서 병원 모시고 다닐게요. 그때는 정말 제 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병원 가보려고 했는데 제가 급한 회의가 생겼네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병원 방문을 미뤘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어머님, 암 환자 치료하는데 보통 몇 천만 원은 든다던데. 한숨을 쉬며 말하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험도 안 들어 있으시잖아요. 일주일이 지나자 드디어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였습니다. 어머님, 항암 치료비가 너무 비싸서요. 어머님 재산은 없으신 거죠? 거기다 수술 비용까지 하면 몇 천만 원은 들 텐데. 어머님 연세에 그런 큰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난 치료받을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치료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방에서 들리는 아들 내외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치료비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당신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 게다가 애들 학원비도 있고. 그냥 포기하시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그 연세에 수술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김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자식을 믿으면 안 돼.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믿었던 자식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인데. 젖먹이 때부터 업어 키우고 밤낮으로 고생해서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고 창문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끓여놓은 미역국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강혁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젯밤에 강혁이랑 오래 이야기를 했어요. 더는 이렇게 모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치료비도 그렇고 간병도 그렇고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계시면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오늘 강혁이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끓여놨는데. 어머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이. 게다가 이제 암 치료비도 감당이 안 되고 강혁이도 이제는 어머님 모시는 게 부담된대요. 저도 더는 못하겠어요. 20년이면 충분히 했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세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고 이제는 저희 부부만의 생활을 하고 싶어요. 며느리는 옷장 문을 거칠게 열더니
제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친딸처럼 대했는데, 너 결혼해서 이 집에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도 알잖아. 처음에는 내 방도 너희한테 내어주고 나는 지하실에서 잤잖아. 손주들 너 회사 다닌다고 내가 다 키워주고, 그 힘든 시집살이 할 때도 나는 늘 너 편이었어. 시댁 식구들이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 때도 내가 얼마나 너를 감쌌는데, 너가 애들 낳고 산후조리 할 때도 내가 밤새 옆에서 돌봐주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나보고 나가라고? 내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아니었단 말이야?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거야? 말을 하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해주신 거 다 감사하죠.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보세요.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데요. 수천만 원이 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도 안 좋아졌어요. 강혁이가 어제 처음으로 이혼 얘기까지 꺼냈다고요. 이제 더는 못 참겠대요. 게다가 이제 수술하면 간병인도 써야 하고 약값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머님 재산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요? 강혁이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해요. 이제 대학 입시도 얼마 안 남았는데 큰애는 의대 가고 싶다고 하고 작은애는 로스쿨 가겠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구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공부 안 시키면 다 못난 부모 된다고. 저희도 이제는 애들 교육비에 집중하고 싶어요. 아들 강혁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며 집을 나갔고 손주들은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그 흔한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여기 가방에 필요한 것만 넣으세요. 우리도 더는 어머님을 못 모시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혁이도 이제는 지쳤대요. 매일 밤 어머님 치료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어머님도 아들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에서도 승진 못하고 다 어머님 모시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는 좀 자기 인생도 살게 해주세요. 큰 검은 가방을 내밀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나더러 그냥 죽으라는 거야? 내가 너희 때문에 진단서를 보여준 게 실수였구나. 진작에 딸내미 말을 듣고 미국에 갔어야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암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도 그 고생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다가 이제 무슨 미련이 있으세요? 젊어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그만. 말끝을 흐리는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됐지. 근데 말이야, 나는 말이야, 너희가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너희한테 매달렸나 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할 말은 많아요. 20년 동안 시집살이 했잖아요. 친정에도 제대로 못 가고 시장 한 번 가도 어머님 허락 맡아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밥 차려드리고 빨래, 청소, 저도 지쳤어요. 이제는 좀 제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가 뭘 했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나 없었으면 너가 어떻게 직장 다녔을 건데? 아침밥을 너가 몇 번이나 차렸다고 그래?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그동안 도와주신 걸로 우리 평생 발목 잡으실 건가요? 이제 그만 가세요. 우리도 이제는 새 삶을 살고 싶어요.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돌변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과 작은 금반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둘러요. 저도 오늘 약속이 있어서 11시까지는 나가주셔야 해요. 제가 손님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재촉했습니다. 강혁이한테 전화 한 번만 하게 해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받을 텐데. 강혁이도 이제 어머님 목소리 듣기 싫대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전화도 하지 마세요. 번호 바꿀 거니까. 창밖에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날 나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건 어머님 알아서 하셔야죠.
아니면 복지관에 가보시든가. 거기서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비웃듯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가 키운 자식이, 내 며느리가. 그때 현관 앞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진 얼굴에 흰머리. 허리도 많이 굽었더군요. 짐은 다 챙기신 거죠? 그럼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열쇠 두고 가세요. 며느리는 제 손에서 짐 열쇠를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겨울 추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이렇게 차갑게 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집에서, 내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했던 그 집에서, 아침마다 눈 뜨면 보던 풍경들, 내 손으로 직접 고른 벽지, 내 돈으로 산 가구들. 그 모든 것들과 이렇게 허무하게 이별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발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눈발에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더라? 정신이 없어 집 주소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그동안 모아둔 돈이라고는 통장에 2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손가락에 가느다란 금반지 하나와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이제는 꺼져버린 휴대폰. 며느리가 짐을 싸는 동안 몰래 전원을 꺼놓은 모양이었습니다. 강미야, 강미. 엄마가 미안해. 너 말을 진작 들을걸.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적여 보니 딸의 전화번호를 적어둔 수첩이 나왔습니다. 근처 공중전화를 찾아 헤맸지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추위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노숙인 쉼터가 저기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쉼터까지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쉼터 문을 열자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여럿 보였습니다. 자식들한테 쫓겨나신 거예요? 옆자리의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렀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들도 저를 내쫓았어요. 이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쉼터에서 처음 맞는 밤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깔린 담요 위에 누워서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휴대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옆자리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부탁드렸습니다. 네. 여기 쓰세요. 저도 처음 왔을 때 딸한테 전화하느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야. 엄마, 이게 무슨 번호예요? 무슨 일이세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울고 계신 거예요? 강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너 말을 진작 들을걸. 엄마, 제발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오빠네 집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 쫓겨났어.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쫓겨나다니 어떻게 된 거예요? 딸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암 진단서 이야기도, 아들 내외가 저를 내쫓은 이야기도. 엄마, 거기 그대로 계세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당장 비행기표 예약할게요. 근데 강미야. 엄마, 제발 그대로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우리 엄마가.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님, 이 주소 좀 적어주세요. 쉼터 직원분이 주소를 불러주는 동안 딸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다시는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날 밤 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쉼터의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에 누운 할머니들의 한숨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모두가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겠지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딸 강미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쉼터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강미는 10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곧장 쉼터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달려오는 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입고 계신 옷이, 이 낡은 가방이 오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쉼터 안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당장 오빠네 집에 가볼게요. 엄마 짐도 찾아오고. 딸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강미야, 그냥 가지 마. 너 오빠도 이제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자기 친어머니를, 그것도 암이라고 하셨는데. 강미는 곧장 택시를 타고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니, 문 좀 열어보세요. 저예요, 강미예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인터폰이 켜졌습니다. 언니 계시죠? 제 목소리 들리시죠?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저 강미예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왜 이러시는 거죠? 언니, 제발 엄마 짐이라도 찾게 해주세요. 오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어머님 못 모셔요. 이상한 소리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이요? 내가 무슨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딸이에요?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다가. 엄마 짐이라도 돌려주세요. 40년 넘게 입으신 옷들인데 그것마저 빼앗을 거예요? 빼앗다니요. 버린 걸 어떻게 돌려줘요? 버렸다고요? 진짜 버렸어요? 엄마 평생 입으시던 옷을. 당신이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내가 뭐냐고요? 전 엄마 딸이에요. 친딸이라고요. 이제 와서 무슨 짐이에요? 다들 버렸어요. 쓰레기차 왔을 때 다 내놨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사진첩도 있었고 결혼식 때 입으신 한복도. 시끄러워요.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갈 거예요. 오빠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다 진짜 경찰 부르면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부르세요. 경찰 불러요. 나도 할 말 있어요. 암 환자를 길거리로 내쫓은 사람들이 누군지. 뭐라고요? 감히 협박해요?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암이라는 말 듣자마자 내쫓은 거. 그건 우리 가정사예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래. 난 시집가서 미국 갔으니까 이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여기 오지 마세요. 당신도 이제 남이잖아요. 남이요? 내가 언제부터 남이 됐죠? 결혼해서 미국 간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뭐가 잘났다고. 이제 와서 난리예요? 평소에는 어디 계셨어요? 매주 영상통화했잖아요. 엄마 모시고 가자고 얼마나 했는데. 그러니까 모시고 가지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맡겨놓고? 맡겨놓다니 엄마가 짐이에요? 물건이에요?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은 이제 당신 오빠 아니에요. 그만 가시죠. 이게 말이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이 나보고 남이래요? 네, 남이에요. 이제 완전히 남이니까 그만 가세요.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빠 좀.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새 삶 살고 싶어요. 새 삶이요? 우리 엄마를 내쫓고 무슨 새 삶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미국 가서 편하게 살면서. 편하게 살다니요? 엄마 모시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니까요. 그러면 진작에 모셨어야죠. 이제 와서 와가지고. 오빠, 내가 동생 맞아? 내가 강미 맞아? 한마디만 해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 다 듣겠어요. 듣든지 말든지. 오빠, 엄마가 얼마나 우리 생각하면서 사셨는지 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하면 뭐해요? 엄마가 얼마나 오빠 잘 되길 바라셨는데 오빠 공부시키느라 밤에 공장에서 일하시고. 옛날 얘기는 그만하시죠.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요? 그래. 나는 미국 가서 연락도 못했지. 근데 오빠는 매일 얼굴 보면서 어떡해.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20년 동안 모시고 살았잖아요. 모셨다고요? 매일 구박하고 힘들게 하면서. 구박은 무슨. 우리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아휴, 이제 그만 가시죠. 오빠, 제발. 나 강미야. 기억나? 어렸을 때 내가 아프면 업어서 병원 데려다 줬잖아.
엄마 생일 때 같이 미역국 끓여서 먹던 것도 기억나? 우리 둘이 몰래 약속했었잖아. 그만해요. 우리 남편 지금 없어요. 거짓말이죠? 분명 안에 있을 텐데. 오빠, 한 번만 나와줘. 응,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 그만 잊고 살고 싶어요. 있는다고 잊혀져요? 우리가 한 가족이었는데. 가족이었죠. 이제는 아니에요. 오빠, 제발 우리 엄마한테 이러지 말자. 응? 이 집에는 당신 오빠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 오시면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오빠는 왜 안 나와요? 전화도 안 받고. 우리 남편은 이제 당신 오빠 아니에요. 그만 가시죠. 이게 말이 돼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당신이 나보고 남이래요? 네, 남이에요. 이제 완전히 남이니까 그만 가세요. 언니,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오빠 좀.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오시면 진짜 신고할 거예요. 인터폰이 꺼져버렸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다시 찾아갔지만 이번에는 아예 인터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빠, 내가 오빠 동생 맞아?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엄마가 쉼터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 알아? 양심이 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지르자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아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저씨, 저기 사는 사람들이 제 친오빠고 친정어머니를 쫓아냈다고요? 이게 말이 돼요? 경비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제 그 일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눈이 오는데 짐 가방 하나 들고 나가시던 마음이 아팠습니다. 강민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면서 알게 된 한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오빠가 암에 걸린 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신소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믿을 만한 곳이에요. 강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오빠와 재수 씨의 모든 것을 밝혀내고 엄마를 이렇게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소개해주신 흥신소로 바로 연락할게요. 비용은 제가 전부 부담하겠습니다. 강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한인 변호사의 소개로 찾은 흥신소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낡은 건물 3층. 그곳에는 정의 흥신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미터가 넘는 거구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 관장님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홍 변호사님 소개로 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오신. 등줄기에 용문신이 새겨진 사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오빠 내외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모두 찾아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싶으신지. 전부요. 회사 일도, 재산관계도, 특히 제 오빠 아내가 하는 부동산 중개업도 조사해주세요. 박 관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혁 씨는 중견기업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 자금 흐름이 수상한데. 그리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혁 씨, 아내 김영희 씨는 부동산 중개업 외에도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관장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와 연관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직원들이 매일 잠복 조사를 벌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혁 씨가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확보했고요. 박 관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증거가 될 수 있나요? 네, 전부 입증 가능한 자료들입니다.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심지어 회사 내부 고발자도 찾았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혁 씨는 2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재무팀에 있다 보니 가능했던 거죠. 박 관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전부 김영희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대부업체요? 네, 정확히는 불법 사채업이죠. 연이자가 40%가 넘습니다. 파일 하나를 더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대출자 명단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에요. 카드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부들, 사업 실패한 자영업자들. 강민은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엄마를 그렇게? 네, 횡령한 돈으로 강남에 80평대 아파트를 계약했더군요. 어머님을 내보내고 이사 갈 계획이었나 봅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이 사진 보세요. 김영희 씨가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대화 내용도 전부 녹음했고요. 까만 정장 차림의 남자와 며느리가 만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서울 지역 불법 대부업체 총책입니다. 경찰이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 빠져나가더군요. 이걸로 고발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내부 감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더군요. 우리가 확보한 증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내쫓은 이유가 있었군요.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새로 이사 가기도 힘들고 수상한 점을 눈치챌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강민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관장님, 이 사람들 어떻게 갚아줘야 할까요? 일단 경찰에 고발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니요. 사과할 기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전 이미 결심했습니다. 강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확실하게 끝까지 밟아버리고 싶어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먼저 회사에 내부 고발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찰에도 불법 대부업 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국세청에도 탈세 제보를 할 겁니다. 이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 한 푼도 세금 안 냈거든요. 더 없나요? 금융감독원에도 제보하고요. 이 정도면 아니요. 부족해요. 강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봐야 해요. 엄마를 길거리에 내쫓은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을 네, 보내세요. 당신 말대로 겁만 주는 정도로요. 불법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요원들을 보내겠습니다. 오빠, 이제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범죄자일 뿐이에요. 강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눈물이었습니다. 새벽 2시. 조용한 아파트 단지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180cm가 넘는 거구의 남자들. 온몸에 문신을 한 남자들은 아파트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아, 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시 거래 좀 하려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경찰 불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 김영희는 문 앞에 선 거대한 남자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어머님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제일 앞에 선 남자가 씩 웃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로는 암 환자를 한겨울에 내쫓으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거기다 불법 대부업의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누구시죠? 어머님 좀 잘 모셨어야 했는데. 이제 어쩌죠? 김영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안방에서 나오던 강혁이 상황을 보고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절컥. 화장실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혁이 과장님, 용변 보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요? 어머님은 그러시라고 했나요? 쿵쾅쿵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강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나가세요. 당신들 누구야? 우리요? 그냥 어머님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줄게요. 돈이요? 회사에서 빼돌린 그 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 대부업으로 번 돈? 강혁은 말을 잊었습니다. 강 과장님, 문 좀 열어보시죠. 우리 얼굴 보면서 얘기해요. 제발. 아니면 우리가 열어드릴까요? 특수부대 출신들이라 이런 건 일도 아니에요. 철컥.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연 강혁. 아저씨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는 어머님한테 하셔야죠. 네? 어머님은 어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길바닥에 내팽개치신 분 아니에요? 거구의 남자들이 강혁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김영희도 깨어나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네. 회사 돈 얼마나 빼돌리셨어요? 그게 5억이죠? 어디다 쓰시려고? 강남 80평 아파트 계약금이었나? 강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내쫓고 호강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참 효자시네. 어떻게 아셨?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요. 자체업도 하시고 이자율이 40%라면서요? 이번엔 김영희가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다 불법이란 거 아시잖아요. 김영희가 덜덜 떨며 말했습니다. 불법이요? 네네.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이미 증거 다 있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이거. 회사 장부, 대부업체 거래 내역, 심지어 강남 아파트 계약서까지 빠진 게 없죠? 누구 짓이에요, 이게? 강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이면 아실 거예요. 근데 좀 늦을 것 같네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쯤 경찰서에선 고발장 접수 중일 테고 회사에선 내부 고발 내용 확인 중일 테고. 경찰이요? 김영희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제 와서 제발이요? 제발 저려요? 어머님 내쫓으실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시던데.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강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봐요. 우리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내일이면 경찰이 여기 들이닥칠 텐데. 그럼 어떡하면? 모르죠. 우린 그저 예고편만 보여드린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이제 시작이니까. 그때 밖에서 경비원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거래 좀 하러 왔습니다. 남자들이 씩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참고로 도망가실 생각은 마세요. 공항이고 터미널이고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제발.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테니 편히 쉬시길. 남자들이 나가고 한참을 강혁 내외는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이러다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새벽 내내 둘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혁 내외는 흥신소를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렸다는 직원의 말에 강민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생 강미야. 한 번만 봐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동생, 내가 언제부터 오빠 동생이었나? 엄마 쫓아낼 때는 동생도 없었잖아. 강민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경찰에 가기 전에 한 번만 기회를. 무릎 꿇지 마. 더럽네. 그 무릎으로 엄마한테 석고대죄라도 하시지 그랬어? 여동생 제발.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돈이 눈앞을 가려서. 정신이 나갔다고? 엄마를 그렇게 내쫓을 때는 정신이 말짱했잖아. 눈발이 날리던 날 엄마가 얼마나 추우셨을지 생각해봤어? 김영희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라도 제가 직접 사과드릴게요. 이제 정말 뉘우쳤어요. 이제 와서요? 엄마가 쉼터에서 주무실 때는 어디 계셨어요? 강남 80평짜리 아파트 계약하느라 바쁘셨나요? 그건 우리도 잘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잘 살고 싶다고요? 회사 돈 빼돌리고 불법 고리대금으로 서민들 등골 빼먹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강미야. 이제 그만 일어나. 경찰이 곧 올 거야. 참고로 난 이미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 제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애들 인생도 생각해줘.
강미가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 우리 엄마 내쫓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손주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나가시게 했잖아.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강혁은 이미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강혁 씨,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도 강력한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강혁 과장이 2년 전부터 수상했어요. 장부가 자주 안 맞았거든요. 가짜 거래처로 돈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있었죠? 5억이 넘는 횡령액, 이건 실형감입니다. 거기다 조직적인 범죄로 보이는데요. 회사 법무팀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김영희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불법 대부업 혐의 피해자가 50명이 넘습니다. 이자율이 연 40%가 넘는 사례도 있고요. 돈 못 갚는다고 협박도 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집문서를 뺏어갔어요. 이자도 못 갚는다고. 밤낮으로 협박 전화가 왔었죠. 아파트는 그날로 압류되었고 손주들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아빠 친구 집으로 가야 한다. 당분간 거기서 지내거라. 손주들은 울면서 짐을 쌌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어떡해? 학교는? 전학 가야지 어떡하니? 하지만 강미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더 큰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횡령액이 5억이 아닌 7억이었고 불법 대부업 피해자는 1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탈세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이자 수익을 전혀 신고하지 않았네요. 탈세액만 수억. 구속 수감된 강혁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강미야, 오빠가 잘못했다. 강미는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구치소에서 김영희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강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모시고 미국 갈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한 가족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찢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아들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들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강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이모가. 하지만 이건 너희 부모님이 선택한 거야. 모든 일이 끝나고 제가 강미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시애틀로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그 암이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이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테스트를 해본 거였어. 강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거짓말이었다고요? 복지관 친구들이랑 자식들 마음을 시험해보자고 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이런 거짓말을 하다니. 엄마. 너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고 엄마가 미안해.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오히려 잘하신 거예요. 응? 엄마 덕분에 오빠의 악행을 밝힐 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도 알게 됐고. 강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절대 안 보내드려요.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며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에는 복지관 친구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이제 미국 가서 호강하겠네. 가끔 연락하고 살아. 김순자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도 교훈을 얻었어. 자식들 맹신하면 안 되는 거. 10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시애틀. 사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Mother-in-law, let's live well together. 시애틀의 집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이었습니다. 붉은 장미와 하얀 백합이 만발한 정원에는 작은 연못도 있었지요. 엄마 방은 1층에 따로 준비했어요. 햇볕도 잘 들고 정원도 보여서 좋으실 거예요. 처음으로 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들 집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공간이 생긴 거지요.
매일 아침 정원을 거닐며 꽃에 물을 주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첫 방학을 맞아 손주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수감 생활 동안 큰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방학마다 찾아오는 손주들을 위해 한식을 준비하며 지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었지요. 3년이 흘러 강혁 부부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모범수로 지내 형기가 좀 줄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부끄러워서 아니면 미안해서였겠지요. 손주들은 방학 때마다 시애틀에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할머니, 우리가 대학 가면 시애틀로 유학 올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강민은 이제 시애틀에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제게 안부를 묻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엄마, 오늘은 뭐하고 지내셨어요? 정원에서 장미도 가꾸고 동네 한인의 모임도 나갔다 왔지. 시애틀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도 여럿 만났지요.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건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네요. 서로의 사연을 나누며 위로가 됩니다. 가끔 한국에 있는 복지관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합니다. 너무 좋아 보인다.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 친구들은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정원의 장미가 만발할 때면 이웃들이 찾아와 차를 마시곤 합니다. 이거 한국 건가요? 맛있네.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 테스트가 오히려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자식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도. 강민은 매일 저녁 제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은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 다 시애틀 근처 대학에 지원한다고 하네요. 할머니랑 더 자주 보려고요. 그동안 한국에서 고생했던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이제는 밤에 잠들 때마다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나쁜 기억은 서서히 흐려지고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봄에는 정원 가꾸기, 여름엔 손주들과의 시간, 가을엔 단풍 구경, 겨울이면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보내는 시간, 그리고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딸 강미.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었던 거지요. 가끔 창밖의 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진정한 가족이 있으니까요.